싱싱한 고등어 오늘 잡았어. 조선 후기 어서 와서 봐. 한양 운종가 좋은 저자거리는 품질의 시장에서 오늘도 제일 사람들의 싸. 고함과 싱싱한 냄새와 고등어 열기로 오늘 잡았어. 가득 어서 와서 차 봐. 있었습니다. 좋은 품질의 그런데 저 골목 끝 아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그늘진 자리에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지요. 아씨, 그냥 가시지요. 우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를. 아가씨, 고맙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따를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안녕하세요. 야담대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씨, 이러다 한양 제일 상단되는 것 아닙니까요? 아직 멀었다. 서두르자. 오늘 거래처는 잘 됐습니까? 덕분에 잘 됐습니다. 옛날 한양 도성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봄볕이 막 땅을 녹이기 시작하던 무렵의 일이었지요. 한양 운종가 저자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생선 장수의 고함 소리, 포목 행상이 끌고 다니는 수레바퀴 소리, 기름에 지글지글 지져지는 전 냄새가 골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뒤섞여 흘렀어요. 이른 봄 햇살이 기와지붕 위에 내려앉는가 싶더니 금세 저자거리 흙바닥에까지 번져 사람들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지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운종가에는 내로라 하는 상단들이 즐비하였지요. 비단을 취급하는 입전, 무명포목을 쌓아둔 면포전, 약재를 다루는 약전이 저마다 간판을 내걸고 손님을 불러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박씨 상단의 포목전이었어요. 간판부터 남달랐지요. 검은 바탕에 금빛으로 새긴 글씨가 봄볕을 받아 번쩍이는 것이 마치 세상의 모든 재물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듯 위세가 대단하였습니다. 참으로 활기차고 번성한 저자거리였지요. 그런데 번성한 곳에는 반드시 그 그늘도 따라붙는 법이거니와 그날 아침 운종가에는 그 그늘이 꽤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자거리 한편 포목전 골목이 꺾이는 어귀의 처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18살 이승연이었지요. 연분홍 저고리에 진남색 치마를 단정히 차려입었으나 치마 끝단이 한 군데 곱게 기운 흔적이 역력하였고 댕기 끝에 달린 놀이개는 진즉의 빛이 바랜 채였습니다. 봄볕 아래 서 있으니 저자거리 어느 꽃보다 화사하였지만 그 화사함이 오히려 기운 집안의 형편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지요. 가세가 기울어도 한참은 기운 집안의 딸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눈빛이 워낙 또렷하였으니까요. 승연의 눈이 저자거리를 훑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이 손님에서 저 상인으로 시선이 멈추는 곳마다 무언가를 읽어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포목전 안에서 한 상인이 손님과 흥정을 벌이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인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값을 불렀지만 승연은 입술을 조금 달싹였어요. 그 값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만 알고 있는 듯이 옆에서 지켜보던 몸종분이가 슬그머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씨, 어서 가십시오. 남들이 봅니다요. 잠깐. 그 한마디가 분이의 손을 멈추게 하였지요. 승려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저자거리 안쪽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면포전 앞에 쌓인 무명더미, 그 옆 생선전의 광어갑, 행상이 끌고 지나가는 참깨. 자루의 무게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저절로 계산되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이상한 처자였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저자거리를 이렇듯 뚫어지게 바라볼 이유가 없건만 승연의 발은 좀처럼 움직이질 않았지요.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날 아침 저자거리에서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러하였지요. 저자거리 한켠 포목전 골목 끝자락에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헝겊을 여러 겹 걸친 남루한 행색에 삿갓 하나가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요. 허리를 구부린 채 바닥에 놓인 낡은 바가지를 앞에 두고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끗 보다가 못 본 척 발걸음을 재촉하였어요. 저자거리 구석구석에 흔히 보이는 것이 노인이거니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분이가 승연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지나치려던 그 순간 노인의 삿갓이 바람에 살짝 들렸습니다. 분이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하였지요. 딱히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었는데 노인의 눈빛이 도무지 거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탁하거나 풀린 눈이 아니었어요.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 세상을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지요. 분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배, 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승연은 이미 그 노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승연의 집은 한양 북촌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양반가 대문이라 하기에는 너무 낡았고 마당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허전하였지요. 담장 한 켠이 무너진 자리에 볏짚 다발을 끼워 막아놓은 것이 이 집안의 형편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어요. 처마 끝에는 지난 겨울 올라온 박덩굴이 아직 말라붙은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랑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지요. 안에서 술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이혁진이었어요. 과거에 매번 낙방하고 부인을 잃은 뒤로 그는 서책 대신 술병을 더 가까이 두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먼지 쌓인 서책들 사이로 뒤집어진 술잔이 하나 보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처마 끝 박덩굴을 건드렸어요. 바스라 하는 소리가 텅 빈 마당에 혼자 울렸습니다. 이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지요. 아직은 그러하였습니다.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승연은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도, 쌀독에서 쌀을 헤아리는 것도, 장독대 간장이 줄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전부 승연의 몫이었지요. 양반과 규수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집 살림을 대신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8회가 지나도록 이 집에서 살림을 꾸린 사람은 승연 하나뿐이었어요. 쌀독 바닥이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 긁어보니 한 움큼이 채 되지 않았지요. 승연은 잠시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쌀독 안을 들여다보다가 소리 없이 일어났어요. 한숨도 없었습니다. 표정도 크게 바뀌지 않았지요. 다만 입술이 한 번 굳게 다물어졌다가 다시 풀렸을 뿐이었습니다. 부엌 문가에서 분이가 기웃거렸어요. 아씨, 쌀이 또 떨어졌습니까? 어제 시장에서 사온 나물이 남아있지. 그걸로 죽을 끓이면 된다. 죽이요? 날이 깨서 또 뭐라 하시면 아버지는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신다. 분이가 더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이혁진은
이미 전날 밤 술을 들이켜고 사랑방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과거 낙방의 하늘, 술로 달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아니라 천성처럼 굳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이 딸은 혼자 살림을 꾸리고 혼자 끼니를 챙기고 혼자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지요. 참으로 딱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승현은 딱하다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어요. 그날 오후 승현은 분이를 데리고 다시 저자거리로 나섰습니다. 남은 나무를 팔아 쌀며 톱이라도 구해볼 요량이었지요. 보자기에 나무를 싸들고 걷는 양반과 처자라니 지나치는 사람들이 흘끗흘끗 보았지만 승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선 따위가 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운종가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아침에 보았던 그 노인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포목전 골목 끝자락, 삿갓을 눌러쓰고 바가지를 앞에 놓은 채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 본 척하였고 노인의 바가지 안에는 엽전 두원 잎이 전부였습니다. 승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분이가 얼른 팔을 잡아당겼어요. 아씨, 가십시오. 우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할아버지 아침부터 저러고 계셨어. 저자거리에 저런 분들이 한둘이요? 아씨까지 다 신경 쓰시면 우리 쌀독은 언제 채우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분이의 말이 맞았지요. 쌀독도 비어있고 나무를 팔아봐야 몇 푼 되지도 않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승연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노인 쪽으로 시선이 고정된 채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지요. 이윽고 승연이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옷가락지 하나가 나왔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에 끼기보다 보자기에 싸서 품에 두는 날이 더 많았던 그 가락지였지요. 8배를 그리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아씨. 분이가 소리를 낮춰 외쳤습니다. 그건 마님께서 남기신 것이 아니오. 그걸 저한테도 주지 않으시면서 어찌 저런 분께. 어머니가 남기셨으니까. 승연이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쪼그려 앉아 바가지 안에 옷가락지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진지는 드셨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삿갓 아래로 드러난 눈이 아까 분이가 보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이 승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이 고난을 이겨내면 큰 행운이 따르는 법이지요.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승연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서는 승연의 손이 빈 채로 허공에 잠시 떠 있다가 치마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종가 한복판에서 일행과 마주쳤어요. 앞장선 사내는 25쯤 되어 보였는데 비단 도포를 걸치고 부채를 손에 쥔 채 거드름을 피우며 걷고 있었지요. 박씨 상단 주인의 외아들 박도치 도령이었습니다. 상민 출신이었으나 아버지의 돈줄로 운종가 일대를 쥐락펴락하는 집안의 자제였어요. 박도치의 눈이 승연에게 닿았습니다. 순간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어요. 이거 낙방 선비댁 따님 아니오? 나물 보따리를 들고 저자거리를 직접 나오셨구먼. 양반 체면이 많이 구겨졌나 보. 주변에 따르는 아래 것들이 킬킬거렸습니다. 승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려 하였지요. 지나치시는 거요? 어디 그리 바쁘시오? 박도치가 옆으로
비스듬히 가로막았습니다. 양반과 교수가 저자거리에서 나무를 파신다니 체면이 영말이 아니구먼. 나한테 사정 한 번 하면 이 근방 가게에 말 한마디쯤은 넣어드릴 수 있는데. 승연이 그제야 멈춰 서서 박도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정을 빌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뿐이었지요. 더도 덜도 없이 딱 그만큼만 말하고 승연은 걸음을 재개하였습니다. 박도치의 눈에서 뭔가가 번뜩였어요. 비웃음인지 놀람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지요. 분이는 주인 뒤를 바짝 따라가며 속으로 덜덜 떨었습니다. 저 박도치 도령이 앙심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운종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씨앗이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조용하고 작은 씨앗 하나가 밤이 이슥하였습니다. 승려는 어머니 제사상을 조촐하게 차렸습니다. 쌀죽 한 그릇에 나물 2가지, 그리고 작은 촛불 하나였지요. 박씨 상단에 번쩍이는 간판이나 비단 도포 같은 것은 없었지만 정성만큼은 그 무엇에도 뒤지지 않는 상이었어요. 촛불이 가물가물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스며드는 밤바람에 불꽃이 기우뚱거렸지요. 승려는 2 손을 모아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소녀가 이 집안을 반드시 일으키겠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고 부엌 쪽에서는 분이가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승연의 목소리는 촛불만큼이나 가늘고 작았습니다. 그러나 꺼지지는 않았어요. 촛불도 그 다짐도 빈 마당 위로 봄밤의 냉기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목덜미로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이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였지만 승연은 꼿꼿이 앉은 채 촛불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좋았을 터입니다. 하지만 그 밤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직은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자거리에 나들이 손님이 늘어나는 계절이었지요. 겨우내 묵혀두었던 옷감을 새로 장만하려는 안악들이 포목전 앞에 줄을 서고 행상들은 새 물건을 싣고 한양 안으로 속속 들어오는 때였습니다. 물건이 돌고 돈이 도는 그 흐름을 승연은 저자거리 어귀에서 며칠째 눈으로 좇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리기 시작한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포목전에서 무명한 필이 22냥에 팔리는 것을 보았는데 이틀 뒤 성박 행상에게서 같은 무명이 14냥에 나온다는 것을 분이에게서 전해 들었지요. 8냥의 차이였어요. 그 차이가 밤새 승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승연은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아버지 몰래 모아둔 엽전, 분이가 삭바느질로 모은 몇 푼, 쌀독 밑에 싸두었던 비상금까지 죄다 끌어모으니 20냥이 조금 못 되었습니다. 분이는 그 돈을 보며 사색이 되었지요. 아씨, 설마 그 돈으로 장사를 하시려는 건 아니지요. 성박 행상한테서 무명을 사다가 운종가 포목전에 넘길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아씨가 직접 행상한테 가서 포목을 사온다고요? 양반과 교수가. 지금 우리 집이 양반 채면 차릴 형편이야? 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지요. 승려는 보자기에 돈을 싸들고 성 밖으로 나섰어요. 분이가 뒤를 졸졸 따라가며 연신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여 아는 사람이라도 볼까 싶어서였지요. 행상을 찾아 흥정을 벌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승연의 눈이 물건의 질을 단번에 읽어냈고 값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행상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지만 3번의 흥정 끝에 결국 15냥의 무명한 피를 내주었지요. 운종가 포목전 주인은 처음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자가 포목을 들고 들어온 것도 낯설었거니와 내놓는 물건의 질이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20냥을 불렀습니다. 승려는 21냥을 받고 나왔어요. 6냥의 이문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엽전을 손에 쥐어보다가 멍하니 승연을 바라보았지요. 아씨 진짜 됐어요? 승려는 대답 대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성 밖으로 향하는 걸음이었어요. 한 번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지요. 눈빛이 아침보다 한결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18살 양반과 교수가 엽전 20냥으로 저자거리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승연의 발걸음은 이미 성 밖 행상들 사이에서 제법 알려지기 시작하였어요. 무명한 필로 시작한 것이 사흘 만에 5필로 늘었고 운종과 포목전 2곳이 승연의 물건을 받아가는 단골이 되어 있었지요. 분이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지만 쌀독에 쌀이 채워지는 것만큼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단골 포목전 주인이 문 앞에서 승연을 막아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얼굴이었지요. 아씨, 죄송한데 앞으로는 물건을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승연이 멈췄어요. 무슨 연유입니까?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주인이 머뭇거리다가 결국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누군가 손을 쓴 것이었어요. 승연은 포목 보따리를 다시 안아들고 돌아섰습니다. 2번째 단골 포목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인의 눈빛이 미안함과 두려움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시각 운종가 뒷골목 어딘가에서는 박도치가 부채를 접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이 고을 삿도 지한심이었어요. 살이 두툼하게 오른 얼굴에 눈이 작고 깊은 사내였지요. 손에는 이미 묵직한 것이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도치가 건넨 은자 꾸러미였어요. 낙방 선비 딸년이 저자거리에서 포목 장사를 한다더군요. 거래처에 말 한마디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한심이 은자 꾸러미를 소매 안으로 밀어넣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지한심이 은자 꾸러미를 소매 안으로 밀어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시각 승연은 보자기를 아는 채 저자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승연의 집 하인 칠성이가 뒷골목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있었어요. 28살, 이 집에서 잔심부름을 맡아온 하인이었지요. 눈이 크고 입이 무거운 편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선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박도령께서 부르신다. 칠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 댁하인입니다. 박도령 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요. 상관이 없다고. 내 아비가 박도령 댁에 진 빚이 얼마인지 벌써 잊었냐. 칠성이의 턱이 굳었지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박씨 상단에 진 빚은 칠성이 혼자 힘으로는 평생 갚기 어려운 액수였어요. 그 빚을 담보로 박도치가 칠성이를 쥐고 있다는 것을 칠성이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지요. 아씨 댁 장사 정보를 알아오면 된다. 어렵지 않은 일 아니냐. 사내가 돌아섰습니다. 칠성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어요. 손이 축 늘어진 채로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어두운 뒷골목이었으니까요. 칠성이의 떨리는 손도 굳어버린 얼굴도 그 밤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승려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팔리지 못한 무명 보따리가 옆에 놓여 있었지요. 오늘 하루 운종가를 3바퀴나 돌았지만 물건을 받아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는 얼굴로 맞아주던 주인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돌렸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는 것만큼은 알았지요. 분이가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씨, 그냥 그만두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자거리 장사가 아씨 같은 분이 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이야. 예. 우리 집 쌀독에 쌀이 얼마나 남았지? 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지요. 사흘치도 채 남지 않았어요. 승연이 천천히 무명 보따리를 가까이 당겨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하였지요. 좋아. 그렇다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될 것이다. 포기가 아니었어요. 물러섬도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무명 보따리를 아는 제 등을 곧게 세운 그 모습이 어쩐지 오늘 하루 저자거리에서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참, 저런 아씨가 또 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승려는 거래처를 새로 뚫기 위해 운종가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어요. 남대문 박칠패 시장, 동대문 쪽 이현 시장까지 발품을 팔았지요.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을 찾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발바닥이 닳도록 걸어도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였어요. 그 사이 칠성이는 바빴습니다. 승연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 칠성이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지요. 만나는 곳은 늘 같은 골목이었고 전하는 내용도 늘 비슷하였습니다. 오늘 아씨가 어느 시장에 갔는지, 어떤 물건을 얼마에 거래하였는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 박도치 쪽 사내는 그것을 받아 적어 사라졌어요. 칠성이는 돌아오는 길에 늘 같은 골목 담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서 있다가 다시 걸었지요. 표정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손은 그때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였습니다. 힘이 들어갔다가 빠지기를 반복하는 그 손이 칠성이의 얼굴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지요. 분이가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칠성이와 마주쳤어요. 칠성 오라버니, 요즘 어딜 그리 들락거리는 거요? 심부름이다. 누구 심부름? 그냥 심부름. 너는 신경 꺼. 분이가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칠성이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부엌 문을 나서는 등이 유난히 굳어 보였지요. 이현 시장에서였습니다. 승연이 삼배 거래처를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앞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박도치 쪽 아래 것들이 시장 한복판에서 행상 하나를 몰아붙이고 있었지요. 승연에게 삼배를 납품하기로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행상은 쩔쩔매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승연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만들 하시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요. 25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진남색 도포의 갓을 단정히 쓴 차림이었는데 박도치 아래 것들이 그 얼굴을 보더니 슬금슬금 물러섰어요. 판서댁 자제 김대환이었지요. 박도치와 같은 스승 아래서 공부한 사이였지만 서로 가깝지 않다는 것은 저자거리에서도 아는 일이었습니다. 행상이 후다닥 자리를 피했어요. 김대환이 승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요.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승연이 짧게 대답하였어요. 김대환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는 돌아섰지요. 뒤에서 분이가 그 뒷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승연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아씨, 저분이 판서댁 도련님 아니요? 알고 있어. 승연의 시선도 잠깐 그쪽으로 향했다가 거두어졌습니다. 도움을 받았지만 표가 나지 않는 도움이었지요. 드러내놓고 편을 들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승연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오히려 오래 남는 법이었지요. 전라도 나주였습니다. 엄산길의 사랑채에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바깥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집 안은 조용하였지요. 하인들도 물러간 시각이었습니다. 엄산길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한양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품 안으로 손이 들어갔어요. 천천히 꺼내든 것은 옷가락지 하나였지요. 거지 분장을 하고 한양 저자거리 골목 끝에 앉아있던 그날. 연분홍 저고리의 처자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바가지 안에 내려놓은 바로 그 가락지였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 옥빛이 은은하게 번졌어요. 엄상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알아보았지요.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딸아이를 시집 보내던 날 아침 손수 그 작은 손에 끼워 주었던 가락지였습니다. 잘 살아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돌아섰던 그날이 눈앞에 떠올랐지요. 그 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배가 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락지가 지금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아니라 손녀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엄상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 심지가 가늘게 떨렸어요. 사랑채 문틈으로 밤바람이 스며들었지요. 쌀독이 비어있는 집에서, 아비는 술에 기대어 살고 있는 집에서 그 처자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다는 것을 엄상길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분이가 아무리 말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하였지요. 천천히 입술이 열렸어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 아이구나. 옷가락지가 다시 품 안으로 들어갔어요. 등잔 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엄상길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사랑채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등잔만이 밤새 그 옆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칠패시장에서 승연에게 문을 걸어 잠갔던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다시 열렸어요. 주인이 머뭇거리는 얼굴로 말하였지요. 아씨, 다시 물건 가져오셔도 됩니다. 승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위에서 말이 내려왔습지요. 더 이상 막지 말라고. 위에서. 승연은 그 말을 되새겼어요. 누구 위에서인지 주인은 말하지 않았고 승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하였지요.
박도치가 스스로 손을 거둘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문희가 귓속말로 물었어요. 아씨, 어찌 된 것일까요? 스승년이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하던 일이나 하자. 거래처 문이 열렸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유 없는 행운이란 없는 법이거니와 그 행운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승연은 아직 알지 못하였어요. 알게 될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훨씬 나중에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스승년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어요. 칠패시장, 이연시장을 넘어 마포 나루터까지 거래처가 생겼지요. 포목에서 시작한 것이 어느새 참기름, 약재, 건어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매일 아침 장부를 들고 승연 뒤를 따라다니며 숫자를 받아 적기 바빴어요. 작은 상단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규모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높이 오를수록 바람도 세지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포 나루터 거래처 주인이 승연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지요. 아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루터 자릿세를 2배로 올리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요. 박도령 쪽에서 손을 쓴 것 같은데 저희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승연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얼마나 됩니까? 석 달치를 한꺼번에 내야 한답니다. 그것도 닷새 안에요. 닷새였습니다. 석 달치 자릿세를 닷새 안에 마련하려면 지금 가진 거래 이문을 전부 털어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승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주인을 바라보았지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인이 돌아간 뒤 분이가 바짝 다가섰어요. 아씨,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닷새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짧지. 그러니까 서둘러야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박도령이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이야. 승연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떠들수록 시간만 간다. 분이가 입을 다물었지요. 승연은 이미 장부를 펼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숫자들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장부를 잡은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닷새가 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마포 나루터뿐만이 아니었어요. 칠패시장 거래처 둘이 한꺼번에 계약을 끊었고 이연시장 쪽 행상 하나가 갑자기 납품 약속을 어겼지요. 한꺼번에 같은 날 이쪽 저쪽에서 터진 것이었습니다. 승연은 그날 저녁방 안에 앉아 장부를 덮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지요. 누군가 미리 알고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었어요. 승연은 천천히 집 안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분이는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자신보다 이 상단을 더 아끼는 아이였지요. 그렇다면 칠성이었습니다. 승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마당 건너편 행랑채에서 칠성이가 나왔습니다. 승연과 눈이 마주쳤지요. 순간 칠성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승연은 아무 말 없이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는데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지요. 칠성아. 예. 요즘 어딜 다니냐? 저희 아비의 일로 심부름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승연의 눈이 칠성이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이 또 굳어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펴지도 못한 채로 그냥 굳어버린 손이었지요. 그래. 승연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칠성이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방 안에서 분이가 승연에게 바짝 다가와 속삭였어요. 아씨, 칠성 오라버니가 정보를 흘린 것 같아요? 모르겠어. 모르긴요.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는 게 우연일까요? 분이야. 확인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분이가 입술을 삐죽거렸지요. 그러나 승연의 표정은 차분하였습니다. 지나치게 차분하였어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사랑방에서 아버지 이혁진이 승연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술기운이 빠진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가운 일이 아니었지요. 술기운이 빠진 아버지는 더 날이 서 있었으니까요. 내가 저자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 사실이냐? 승연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예, 아버지. 양반과 딸년이 저자거리에서 포목을 들고 다닌다고. 내가 이 꼴을 보자고 살았느냐? 이혁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술잔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당장 그만둬라. 집안 망신이다. 승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하였어요. 아버지, 쌀독이 비어 있습니다. 지붕도 새고 담장도 무너졌습니다. 소녀가 장사를 그만두면 이 집은 다음 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사랑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혁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것이 사람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포기해라. 승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소녀가 장사를 포기하면 가족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야 한단 말입니까? 대책은 있는 겁니까? 이혁진이 입을 다물었지요. 그렇다고 계속하면 아버지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 소녀도 압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혁진은 새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2번 반복하였지요. 창밖에서 여름 밤벌레 소리가 길게 울었습니다. 승연은 무릎을 꿇은 채 기다렸어요. 등을 곧게 세운 채로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지요. 장사를 포기하면 집안이 망하고 더 이상 가문을 일으킬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하면 아버지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지고 박도치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다치는 것이었지요. 좋은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도 좋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또 지안심의 아전 둘이 승연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났어요. 공문을 들고 왔지요. 승연이 대문 앞에 나서자 아전 하나가 공문을 펼쳐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본관 사또명에 의하여 이혁진 댁 이승연의 상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명하노라.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체의 거래 행위를 중단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아전이 공문을 접었습니다. 승연은 그 공문을 바라보다가 아전에게 물었어요. 조사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관 사또께서 결정하실 일이오. 조사 기간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본관 사또께서 결정하실 일이오. 아전들이 돌아섰습니다. 승연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분이가 달려왔지요.
아씨, 어쩔 겁니까? 사또 공문이 내려왔으면 거래를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승연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여름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파랬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분이가 치마를 잡아당기며 다시 물었지만 승연은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도치는 지안심의 처소에서 나오며 부채를 펼쳤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요. 옆에 따르는 아래 것이 물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끝난 겁니까? 박도치가 부채를 한 번 크게 붙였어요. 시작이지. 바람이 한 줄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승연의 치마폭이 펄럭였어요. 하늘은 여전히 파랬지요. 그러나 그 파란 하늘 아래에서 승연 혼자 모든 것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공문이 내려온 뒤로 승연의 집안은 무거웠습니다. 거래가 멈추었으니 이문도 멈추었지요. 쌀독은 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어요. 분이는 매일 아침 장독대 앞에서 한숨을 쉬었고 칠성이는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집 안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나날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분이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칠성이와 마주쳤습니다. 칠성이의 손에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분이의 눈이 그 보따리에 고정되었어요. 칠성 오라버니, 그게 뭐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것을 왜 숨깁니까? 혹시 아씨 물건 아니요? 칠성이가 눈을 피하였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라버니, 솔직히 말해보시오. 요즘 수상하게 들락거리는 것도 그렇고 거래처가 한꺼번에 끊어진 것도 그렇고 설마 오라버니가 박도령 쪽에 뭔가를 넘긴 건 아니오? 칠성이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습니다. 닥쳐라. 오라버니, 닥치라고 했다. 칠성이가 보따리를 안은 채 돌아섰어요. 분이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지요. 달려가 승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씨, 칠성 오라버니가 수상합니다요. 보따리를 들고 나가는데 제가 물으니까 닥치라고. 분이야. 승연이 조용히 말하였어요. 내가 본 것을 말해라. 내가 짐작하는 것은 말하지 마라. 하지만 아씨,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봤느냐? 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면 모르는 거다. 승연의 말은 짧고 단호하였지요. 분이는 억울한 얼굴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씨는 왜 저러시는 거야? 저렇게 당하고만 계시면. 승연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천천히 덮었을 뿐이었어요. 분이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은 승연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분이와 승연 사이에 작은 금이 하나 생겨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금이었지만 있었지요. 운종가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판서댁 자제 김대환이 낙방 선비 딸의 장사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이현 시장에서 승연을 도왔던 그날 일이 부풀려지고 또 부풀려진 것이었지요. 박도치 쪽에서 흘린 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문은 결국 판서 대감댁 안까지 흘러들어갔어요. 김대환이 사랑채로 불려갔습니다. 판서 대감은 짧게 물었지요. 낙방 선비 딸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현 시장에서 박도령 아래 것들이
행패를 부리기에 막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냐? 예, 아버지. 대감이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박도령 아버지와 나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괜한 오해를 살 일을 만들지 마라. 예. 김대환이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었지요.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행패를 막은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더 답답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승연의 상단이 지금 사또 공문으로 거래가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도움을 주고 싶었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박도치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그 한마디가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이연 시장 쪽 거래처 주인을 통해 승연에게 말을 넣을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칠패 시장 쪽으로 사람을 보낼까 하다가 그것도 그만두었어요. 움직이려 할 때마다 무언가가 가로막았지요. 도우려 할수록 더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대환은 결국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어요. 승연 쪽에서는 김대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들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김대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 도리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시각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시작도 되지 않고 있었어요. 지한심은 조사 날짜를 잡겠다고 하였지만 날짜는 오지 않았지요. 거래는 여전히 묶여 있었고 승연의 손에 남은 것은 팔지 못한 물건, 보따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이혁진은 다시 술병을 들었어요. 분이는 사흘째 승연과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었지요. 칠성이는 말이 없었고 집안은 썰렁하였습니다. 승연은 혼자 방 안에 앉아 남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물건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많은 양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승연은 장부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칠성이었지요. 이제는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몰아붙이면 칠성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비의 빚을 짊어진 채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내치면 박도치 소나귀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자니 상단이 더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어느 쪽도 좋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씨, 아전이 또 왔습니다. 승연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대문 앞에 아전 셋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공문이 2장이었습니다. 아전이 읽기 시작하였지요. 본관 사또명에 의하여 이승연의 상거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보유물건 일체를 압수하노라. 승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팔지 못한 물건 보따리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사라지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미천도, 이문도, 거래처도 전부 없었어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었지요. 분이가 승연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칠성이는 행랑채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전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 물건, 보따리를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승연은 막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운 채로 물건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빈 마당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행랑채에 앉아 있었어요. 등잔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이었지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 끝자락의 바람이었어요. 박도치 쪽 사내에게서 전갈이 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보를 넘기면 아비의 빈 문서를 불태워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승연이 혹시 숨겨둔 거래처가 있는지, 남은 미천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오면 된다고 하였어요. 칠성이는 그 전갈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건너편 승연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전들이 물건을 다 가져간 빈 마당을 가로질러 등잔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칠성이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전들이 보따리를 드러낼 때 승연이 그냥 서 있던 모습이었지요. 막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그냥 등을 곧게 세운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칠성이의 가슴 어딘가가 무언가에 찔리는 것 같았어요. 조금 더 늦은 밤이었습니다. 승연의 방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지요. 발소리를 죽이며 승연의 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요. 승연이 혼자 앉아 빈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내쉬는 숨소리였습니다. 한숨도 아니었어요. 그냥 숨을 내쉬는 소리였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칠성이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전갈이 구겨졌어요. 칠성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다가 결국 전갈을 구긴 채로 행랑채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박도치 쪽 사내에게 전갈은 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승연이 분이를 데리고 저자거리로 나섰습니다. 상단이 멈춰선 뒤로 며칠째 집 안에만 있었지요. 거래는 끊겼어도 시장 분위기는 읽어두어야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장사의 일부였으니까요. 운종가를 걷다가 분이가 승연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아씨, 저기 박도치였습니다. 아래 것 둘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지요. 승연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도치가 승연 앞에 서더니 부채를 접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거 참 반갑구려. 상단 일이 어렵다 들었는데 이렇게 저자거리를 활보하시는 걸 보니 여전히 기운이 넘치시는 모양이요. 승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치가 한 걸음 더 다가서더니 부채를 든 손을 승연의 어깨 위에 슬쩍 얹었어요. 상단 같은 건 이제 그만 접고 나와 함께 뱃놀이 나들이 가는 건 어떻소? 한강이 이맘때 볼만하지 않소이까? 분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승연의 눈빛이 굳었어요.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녀자에게 무슨 무례한 수작질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박도치의 손목을 잡은 손이 있었습니다. 김대환이었지요. 박도치의 손을 승연의 어깨에서 거두어내며 돌아섰어요. 박도치가 가소롭다는 듯 웃었습니다. 에헴, 거 회방을 놓고 그러시오. 갈 길 가시지. 썩 물러가시오. 체면도 없소이까. 박도치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먼저 시선을 거둔 것은 박도치였어요.
부채를 크게 펼치며 돌아섰습니다. 에헴, 두고 봅시다. 낭자. 아래 것들을 거느리고 사라지는 뒷모습이 여전히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뒷모습이 아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분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승연이 김대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잠깐의 침묵이었지요. 헌데 최근에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움될 일이 있을까요? 승연이 눈을 들어 김대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미 한 번 도와주셨지요. 이현 시장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하였어요. 분이는 두 걸음 뒤에서 따라가며 연신 눈을 굴렸지요. 운종가 골목을 걸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래가 막힌 경위, 지안심과 박도치의 결탁, 칠성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승려는 지금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하였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안고 계셨군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분이가 있었지요. 뒤에서 분이가 으쓱하였습니다. 아버님은 건강하십니까? 승연이 잠깐 멈추었어요. 많이 힘드신 분입니다. 더 말하지 않았지요. 김대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판서 대감 아들이라는 이름이 늘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돕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승연이 김대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나서 주셨지요. 늦었습니다만. 두 사람 사이에 잠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이가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았어요.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이 멈추었습니다. 헤어져야 할 자리였지요.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김대환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승연도 돌아섰습니다. 분이가 승연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아씨, 저분 참 괜찮지 않소. 걷자. 아씨 귀가 빨개지셨습니다. 승연이 빠르게 걷기 시작하였어요. 분이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저자거리에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직 마당에 어둠이 깔려 있을 때였어요. 승연이 행랑채 문을 두드렸지요. 칠성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승연을 보자 굳어버렸지요. 승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아라. 칠성이가 천천히 앉았어요. 승연도 맞은편에 앉았지요. 등잔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등잔 불꽃만 가늘게 흔들렸지요. 승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 칠성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비 빚 때문이지. 그것뿐이었어요. 추궁도 없었고 질책도 없었습니다. 칠성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지요.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죄송합니다, 아씨. 사과는 나중에 들으마. 승연이 등잔 불꽃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칠성아, 내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느냐? 칠성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박도령 쪽에 정보를 넘기되 내가 일러주는 정보를 넘겨라. 내가 마포 나루터 창고에 미천을 숨겨두었다고 하여라. 날짜와 장소는 내가 정해줄 것이다. 칠성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면 박도령이 그쪽으로 움직이겠지요. 그래. 움직이는 순간 증거가 생긴다. 칠성이가 한동안 승연을 바라보았어요. 이 처자가 언제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지요. 아씨, 저는 아씨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왜 덫에 걸린 사람을 배신자라 부르지 않는다. 칠성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비 빈문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것은 약속하마. 아씨, 대신 지금부터는 나만 보고 움직여라. 칠성이가 무릎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들었지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 아씨. 새벽 어둠이 천천히 걷히기 시작하였어요. 행랑채 문틈으로 여명이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칠성이가 박도치 쪽 사내를 만났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말하였지요. 아씨가 마포 나루터 창고에 미천을 숨겨두었습니다. 사흘 뒤 새벽에 그쪽 행상들과 몰래 거래를 할 것이라 하더이다. 사내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나루터 동쪽 끝 창고입니다. 자물쇠가 2개 달린 곳이지요. 사내가 돌아갔어요. 칠성이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박도치는 그날 저녁 지안심을 찾아갔습니다. 사또 날이 사흘 뒤 새벽에 그 처자가 공문을 어기고 몰래 거래를 할 것입니다. 현장을 잡으면 이번엔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지안심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지요. 현장을 잡으면 상거래 금지령을 어긴 것이 되니 그때는 포교를 풀어도 되겠군. 그렇습니다. 날이. 좋아. 사흘 뒤 새벽에 포교를 보내겠네. 박도치가 지안심의 처소를 나서며 부채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였지요. 마포 나루터 동쪽 끝 창고. 날짜까지 손에 쥐었으니 이보다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마포 나루터 동쪽 끝 창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지요. 승연의 미천도 행상도 물건도 없었습니다. 창고 자물쇠만 2개 달려 있었어요. 그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창고에서 2 골목 떨어진 주막 안에 김대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믿을 만한 아랫것 2이 있었어요. 손에는 붓과 종이가 들려 있었지요. 승연이 사흘 전에 부탁한 것이었어요. 사흘 뒤 새벽이 오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김대환은 사흘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어요. 승연에게서 마포 나루터 계획을 전해 들은 날 밤부터였지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아랫것 2를 불렀어요. 한 명은 그를 잘 아는 자였고 한 명은 발이 빠른 자였지요. 첫째 날이었습니다. 박도치가 지안심의 처소를 드나든다는 것은 저자거리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김대환의 아랫것이 처소 담장 밖에서 기다렸지요. 박도치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시경쯤 지나 나오는 것도 보았어요. 소매 안이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가벼워 보였지요. 은자를 건넨 것이었습니다. 아랫것이 그것을 받아 적었어요. 날짜, 시각, 박도치가 처소에 머문 시간, 나올 때의 차림새까지 세세하게 적었지요. 둘째 날이었습니다. 김대환이 직접 움직였어요. 지안심의 처소 근처 주막에 자리를 잡았지요. 박도치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막 뒷문 쪽으로 들어갔어요.
김대환의 아랫것이 담장 너머에서 귀를 기울였지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들렸습니다. 사또나리, 마포 나루터 동쪽 끝 창고에 그 처자가 미천을 숨겨두었다 합니다. 사흘 뒤 새벽에 몰래 거래를 할 것이라 하더이다. 지한심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현장을 잡으면 공문을 어긴 것이 되지. 그때는 포교를 풀어도 되겠군. 그렇습니다. 나리. 이번엔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좋아. 사흘 뒤 새벽에 포교를 보내겠네. 대신 자네 쪽에서 보내는 것은 계속해서 넣어야 하네. 물론입니다. 나리. 아랫것의 붓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나누는 말이 종이 위에 그대로 올라갔지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김대환이 지한심의 처소 담장 안을 볼 수 있는 곳에 아랫것을 세웠어요. 박도치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소매 안에 무언가를 넣어 들어갔지요. 나올 때 소매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랫것이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은자 꾸러미가 오가는 장면을 본 증인이 생긴 것이었지요. 사흘치 기록이 모였습니다. 날짜별 뒷거래 내역,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은자가 오가는 것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서까지였어요. 김대환이 그것을 한데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판서 대감에게 먼저 한 부를 보냈지요. 나머지 한 부는 손에 쥐었습니다. 사흘 뒤 새벽 마포 나루터였어요. 포교 셋이 나타났습니다. 지한심의 명을 받은 자들이었지요. 박도치도 함께였어요. 동쪽 끝 창고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2개 달린 창고가 맞았어요. 박도치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열어라. 포교가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어요. 텅 비어 있었지요. 박도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포교들이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지요. 먼지만 쌓인 빈 창고였습니다. 이게 뭐냐?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환이었어요. 옆에 아랫것 둘과 함께였지요.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도령, 이 자리에서 만나니 마침 잘 되었습니다. 박도치의 얼굴이 굳었어요. 판서댁 자제가 이 새벽에 여기는 웬일이오? 드릴 것이 있어서요. 김대환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포교 하나가 받아 펼쳤어요. 사흘치 뒷거래 내역,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은자가 오가는 것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서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지요. 포교들의 눈이 문서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게 뭐요? 이리 내시오. 이것은 이미 아버지께 한 부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판서 대감께서 내일 아침 이 문서를 가지고 포도청에 가실 것입니다. 박도치의 손이 허공에 멈추었지요. 포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박도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열었다가 또 닫았지요. 새벽 나루터의 강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갈대가 일제히 흔들렸어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박도치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지한심과 나눈 뒷거래가, 승연의 거래처에 압력을 넣은 것이, 공문으로 상단을 묶은 것이 전부 그 침묵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지요. 박도치의 부채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강바람의 부채가 나루터 바닥을 굴렀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로 일이 빠르게 풀렸습니다.
판서 대감이 포도청에 문서를 제출하였고 지안심은 열흘 만에 파직되었어요. 박도치의 상단은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면서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지요. 운종가에서 박씨 상단에 번쩍이던 금빛 간판이 내려지는 날. 저자거리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지만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승년의 상단에 걸렸던 공문도 거두어졌어요. 막혔던 거래처들이 다시 문을 열었지요. 마포 나루터에서, 칠패시장에서, 이연시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이는 그 연락을 받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칠성이는 말없이 짐을 날랐지요. 승려는 새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한양에서 전라도, 나주로 내려가는 상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상길이 한양에 심어둔 신임 상인이었지요. 그 상인의 품 안에 서찰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한양 이쪽 저쪽 소식을 엄상길에게 전해주는 귀 밝은 자가 보내는 보고였지요. 서찰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낙방 선비댁 처자가 운종가에서 상단을 차려 꽤 이름이 나고 있다는 것. 박씨 상단과 사또가 결탁하여 방해를 하였으나 판서댁 자제의 도움으로 그것을 역으로 뒤집었다는 것. 지금은 거래처가 다시 열리고 상단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나주 엄상길의 사랑채에 그 서찰이 도착하였습니다. 엄상길이 서찰을 읽다가 손을 멈추었어요. 품 안으로 손이 들어갔지요. 옷가락지였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서찰과 가락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볕에 옥빛이 은은하게 번졌지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엄상길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더니 하인을 불렀지요. 한양 갈 채비를 하여라. 하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영감마님, 갑자기 한양을요? 갈 때가 되었다. 그것뿐이었지요.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었고 설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주의 가을바람이 사랑채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엄상길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다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락지가 다시 품 안으로 들어갔지요. 한양에서는 승연이 새 장부를 펼치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한양으로 오고 있다는 것도, 자신을 위해 그 오랜 세월 뒤에서 손을 써왔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엄상길이 한양에 당도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나주에서 한양까지 열흘 길을 쉬지 않고 올라온 것이었지요. 62살의 몸이 버티기에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엄상길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승연의 집 대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자 분이가 나왔지요. 분이가 노인을 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승연을 불렀어요. 승연이 대문 밖으로 나왔지요. 외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외할아버지, 들어가자꾸나. 사랑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분이가 차를 내오고 물러갔어요. 방 안이 조용하였지요. 엄상길이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꺼낸 것이 승연의 눈앞에 놓였어요. 옷가락지였습니다. 승연의 숨이 멎었지요. 손이 가락지 위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거지, 할아버지의 바가지 안에 내려놓았던 그 가락지였지요. 할아버지, 이것이 어찌. 엄상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봄날 저자거리 골목 끝에 앉아있던 거지, 할아범을 기억하느냐. 승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게 할아버지셨습니까? 내 사람됨을 알고 싶었다.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인지. 승연이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입술이 달싹였다가 다물어졌지요. 분이가 말리는데도 어머니 가락지를 내어주더구나. 망설임이 없었어. 엄상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뒤에서 조금씩 손을 썼다. 막혔던 거래처가 풀린 것도, 나루터 쪽에 길이 열린 것도 전부 내가 한 것이었느니라. 승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지요. 닥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 소녀는 혼자 해낸 줄 알았습니다. 혼자 해낸 것이 맞다. 내가 한 것은 길을 터준 것뿐이야. 그 길 위에서 걸은 것은 내가 걸은 것이니라. 방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차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승려는 옷가락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상길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다. 승연이 눈물을 닦고 외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내 어머니 일이다. 승연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8배 전 외가에 다녀오는 길에 산적을 만나 절벽에서 굴러 떨어진 어머니였습니다. 그 산적들을 승연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 산적들의 수괴를 찾아냈다. 승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박씨 상단 뒤에서 오래 물건을 날라온 운반책이었어. 박도치 아비가 뒤를 봐주고 있었지. 박도치 상단이 무너지면서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고 포도청 조사 과정에서 수괴의 이름이 드러났느니라. 승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구르는 소리였지요. 승련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잡혔습니까? 포도청에서 사흘 전에 잡아들였다. 승련이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천천히 폈습니다. 손바닥 안에 옷가락지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의 가락지였지요. 8배를 품 안에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것뿐이었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엄상길이 조용히 손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하였습니다. 방 안에 오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지요. 오래 맺혀 있던 것이 천천히 풀리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승연이 칠성이를 불렀어요. 칠성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지요.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아씨, 죄스럽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승연이 잠시 칠성이를 바라보다가 말하였어요. 아비 빈 문서는 이미 처리하였다. 칠성이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덫에 걸렸다고 하였지. 나도 그 덫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 않는다. 나를 도운 것으로 충분하다. 아씨, 다만 한 가지만 묻겠다. 칠성이가 눈물을 참으며 승연을 바라보았어요. 앞으로도 이 집에 있을 수 있겠느냐? 칠성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승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럼 됐다. 그것뿐이었지요. 더도 덜도 없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승연이 방을 나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어요. 마당에서 분이가 그 모습을 보다가 소매로 눈가를 훔쳤지요.
참으로 이런 아씨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났습니다. 이승연의 상단은 한양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커져 있었어요. 마포 나루터에서 시작한 거래가 인천 앞바다까지 닿았고, 전라도 나주 외할아버지의 상단과 손을 잡으면서 팔도에 이름이 퍼졌지요. 운종가 한복판의 상단 간판이 올라가던 날, 분이는 아침부터 눈물을 닦느라 바빴고, 칠성이는 짐을 나르느라 땀을 흘렸습니다. 엄상길은 그 간판 앞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콜레는 그의 늦가을에 치러졌어요. 김대환이었지요. 판서 대감이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갓에 기운 양반과 딸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나 승연의 상단이 한양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자 대감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한사코 고집을 부렸습니다. 홀레날 아침 승연이 연지를 찍고 족두리를 쓰는 동안 분이가 울었어요. 아씨, 왜 이리 예쁩니까? 울면서 하는 말이 칭찬이냐? 울어야 더 잘 보이지 않소. 두 사람이 피식 웃었지요. 방 안에 햇살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옷가락지가 승연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내어주지 않아도 되었지요. 이제는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가락지 하나뿐이던 처자가 그것을 거지 노인의 바가지 안에 내려놓던 날, 그 마음 씀씀이가 이미 거상의 그릇이었던 것이지요. 재물이 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덫에 걸린 사람을 배신자라 부르지 않는 마음이, 이겼을 때 소리치지 않고 그냥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거상을 만드는 것이었지요. 이승연이 한양 저자거리에서 첫 발을 내딛던 날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엽전 20냥을 보자기에 싸들고 성 밖으로 나가던 18살 처자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발걸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나주 엄상길이었지요. 거지 분장을 하고 저자거리 골목 끝에 앉아 손녀를 바라보던 그 노인이 바가지 안에 내려놓은 옷가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 아이구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에서 열리는 법입니다. 이승연이 거상이 된 것은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한양 도성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야담대감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정성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이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또 오세요.